삼국시대 사랑과 전쟁, 신라의 파리스와 헬레네, 김품석과 거밀의 부인. 파리스와 헬레네는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사건을 일으킨 남녀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해 트로이로 가서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642년 8월 신라의 군사 요충지로 현재의 경상남도 합천지역인 대야성이 함락되었는데, 대야성은 신라 건국 이래 백제의 수많은 공격에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철옹성이었습니다. 신라의 조정에서는 백제와의 서쪽 접경지역에 있었던 대야성에 강력한 군사력을 주둔하게 하여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이 백제군에 의해 함락된 것입니다. 성만 백제군에 의해 함락된 것이 아니라 성주인 김품석과 그의 아내인 고타소가 백제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고타소는 신라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딸이었고, 김품석은 그의 남편이었으니 이들의 죽음으로 신라 왕실은 비통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김춘추의 슬픔과 분노는 일생 중 가장 컸을 것인데, 이 부부의 죽음과 대야성의 함락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야성주 김품석의 한 여인에 대한 겁탈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삼국사기에 나온 대야성의 함락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권제호 신라분기 제호 선덕왕 11년 8월 대야성이 함락되다. 대야성이 함락되다. 11년 이달 8월에 백제의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도독인 이찬 품석과 사지 죽죽 용석 등이 죽었다. 윤충은 백제 의자왕대의 장군으로 의자왕 2년에 대야성을 함락하고 남녀 1천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공으로 말 20필, 복식 천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의 일명 취적산에 축조된 협곡식 석성으로 둘레가 약 2km 정도인데, 서쪽은 절벽이라 남동 북쪽만 성격을 축조했으며 삼면은 황당이 자연해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흥왕 26년 주치를 대야성으로 옮기고 낙동강 서안 지역의 요충으로 삼았는데,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시키자 주치는 암양으로 옮겨졌고 무열왕 8년에야 신라가 대야성을 수복했습니다. 죽죽은 대야주 출신으로 아버지는 창간 하결이라는데, 대야성이 백제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사지로 김품석을 보좌했으며 성주가 죽은 후 성문을 닫고 항전하다 성이 함락되면서 죽었습니다. 용석도 사지로서 김품석 휘하에 있었다는데, 김품석이 죽은 후 죽죽과 더불어 분전하다 성이 함락되면서 함께 죽었습니다. 신라의 진골 귀족으로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 김품석은 뼈슬이 이찬에 올라 대야성의 도독으로 부임한 뒤 부하인 거밀의 아내를 빼앗아 원한을 샀는데, 642년에 백제의 장군 윤충이 군사를 이끌고 와 대야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거밀이 백제군에 항복하여 창고에 불을 지르니 민심이 흉흉해져 성을 지킬 자신감을 잃었는데, 보좌관인 서천이 항복할 것을 권유해 성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때 화랑 죽죽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듣지 않고 성문을 열어 군사들을 성 밖으로 나가게 하자 백제의 복병은 이들을 살해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아내 고타소 등 처자를 죽이고 자살을 했습니다. 결국 대야성은 함락당하고 윤충은 그의 목을 베어 사비에 보냈는데, 김품석의 유골은 647년 김유신이 대야성 서륙전에서 사로잡은 백제 장군 8명과 교환되어 비로소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김춘추는 화랑 출신인 자신의 사위를 신라에서 가장 위험지역인 최전선 국병 대야성으로 보냈는데, 김품석은 공주인 자신의 아내 고타소를 서라벌에 두지 않고 함께 대야성으로 갔습니다. 대야성이 도착한 김품석은 아내인 고타소를 외면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는 한 여인에게 정신을 팔았는데, 대야성 사지에 벼슬을 하고 있는 거밀의 아내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성내에 잡다한 행정을 하는 사지란 직책은 신라의 17개의 관직 등급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하위 관직으로, 거밀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한 김품석은 지위를 이용해 거밀에게서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거밀은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왕의 사위이자 17관직 등급 중 두 번째인 이찬의 벼슬을 한 대야성주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김품석은 마침내 거밀의 아내를 겁탈하고 거밀에게 아내를 자신에게 바치지 않으면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해 결국 김품석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거밀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김품석이 거밀의 아내에게 자신에게 몸을 바치지 않으면 거밀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힘없는 자신 때문에 아내를 김품석에게 빼앗긴 거밀의 분노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의자왕이 백제의 새로운 국왕이 되었는데 의자왕은 영특하고 담력이 컸으며 백제의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642년 여름에 장군 윤충으로 하여금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게 했는데 백제군의 공격 소식을 들은 거밀은 이때를 틈타 자신의 원한을 갚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김품석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국가인 신라를 배신하기로 한 것으로 몰래 백제의 장군 윤충과 밀통을 했습니다. 거밀은 자신이 대야성의 중요 창고에 불을 질러 내부를 혼란하게 하여 신라군이 사기를 잃게 하겠다고 하였고 창고에 불을 질러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화랑이었지만 무능하고 여인만 밝힌 김품석은 백제와의 전투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백제군에 항복할 생각을 했습니다. 김품석은 보좌관인 서천으로 하여금 항복하라고 했는데 이때 화랑 죽죽과 용석이 만류를 했습니다. 죽죽과 용석은 대야성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형에 익숙해 비록 초반에 백제군의 위세에 밀리기는 하였지만 최선을 다하면 성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능한 김품석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는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것만이 중요해 항복을 하면 백제군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제의 장군 윤충은 그의 기대와 달리 성문을 열고 나오는 신라군을 죽이고 항복한 김품석과 그의 아내인 신라의 공주 고타소 두 사람의 목을 베어 백제의 수도 사비로 보냈습니다. 다른 기록으론 김품석이 처자를 죽이고 자실했다고도 하는데 신라 역사상 최대의 치욕으로 윤충이 김품석을 죽이고 목까지 베게 한 것은 대야성을 함락하게 해준 거밀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빼앗은 김품석의 잘못은 끝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신라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인 대야성마저 빼앗기게 한 것입니다. 잘못된 세격과 겁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지 김품석을 통해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대야성과 김품석. 김춘추와 문무왕 김범민은 고타소의 죽음에 대해 백제의 깊은 원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열왕은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둥에 선 채로 있었으며 뭔가 지나가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백제에 투항한 모척과 거밀은 백제에서 머물다가 훗날 백제가 멸망하고 사비성이 함락될 때 붙잡혀 처형당했는데 문무왕은 붙잡은 백제 왕자 부여용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대야성의 원수를 갚았음을 천명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너의 아비가 억울하게 나의 누이를 죽여 옥중에 파묻었던 일이 나로 하여금 20년 동안 마음이 고통스럽고 머리가 아프도록 하였다니 오늘에야 너의 목숨이 내 손 안에 있게 되었구나. 삼국사기 권제호 신라분기 제호 태종무여왕 7년 8월 2일 모척과 거밀을 죽이다. 7년 8월 2일 이날 모척을 붙잡아서 목을 베었다. 모척은 본래 신라 사람으로서 백제로 도망한 자인데 대야성의 거밀과 함께 성이 함락되도록 모의하였기 때문에 목을 벤 것이다. 또 거밀을 잡아서 제목을 세면서 말하기를 내가 대야성에서 모척과 모의하여 백제의 군사를 끌어들이고 창고에 불을 질러서 없앴기 때문에 온 성 안의 식량을 모자라게 하여 싸움에 지도록 하였으니 그 죄가 첫 번째이다. 품석 부부를 윽박질러서 죽였으니 그 죄가 두 번째다. 백제와 더불어서 본국을 공격하였으니 그것 세 번째 죄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사지를 찢어서 그 시체를 강물에 던졌다. 모척은 본래 신라 사람인데 백제가 대야성을 공격할 때 사지 거밀과 함께 백제군에 대응하여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데 기여했는데 삼국유사에 의하면 모척의 가족을 사로잡아 사원의 노예로 삼았다고 전합니다. 품석 부부를 윽박질러서 죽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대야성이 함락된 후 거밀이 사로잡힌 김품석에게 과거 자신의 부인을 빼앗는 등 비행을 일삼은 것을 추궁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 죄목을 들어 김품석 부부를 처단하고 사비성에 있는 감옥의 바닥에 묻었다고 보이는데 윤충이 품석 부부와 자식을 모두 죽여 그 머리를 사비성으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품석이 자결하였다는 기록도 있어 공기와 전거 자료가 달랐음을 알 수 있는데 김품석의 죽음을 미화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자료라고 여겨집니다. 김품석은 가히 한국사 최악의 낙하산 인사라고 부를 만한 인물인데 요충지를 담당하는 장수의 임무를 망각하고 생욕에 미쳐 부하들 부인들을 욕보이는 행위로 본인과 부인 고타소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요충지 대야성을 잃어버려 자국을 위기에 몰아넣었으니 삼국사기나 여러 역사서들에서도
하나같이 악평일색이며 당연히 오늘날에도 평이 상당히 나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히려 부인을 빼앗긴 복수심에 나라를 배신한 모척과 거밀 둘을 두둔하는 의견이 대세인데 매국 노드를 두둔해줄 정도로 원인 제공을 한 김품석이 피도 눈물도 없는 희대의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백제군이 쳐들어오자 천혜의 유세 대야성과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바로 항복해 목숨이나 구걸하는 째째한 최후가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죽죽과 비교됩니다. 김품석 사후 김춘추가 직접 고구려, 외국, 당나라를 왔다 갔다 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는 활동을 한 것도 김품석의 수치스러운 전사에 정치적 타격을 입고 이를 직접 수습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김품석은 당연히 장인 김춘추와 본인 가문의 어른인 김유신 계파의 직계 핵심 인물이었을 테니 신라 정계에서 김춘추에게도 상당한 책임을 입혔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 정계는 김춘추가 즉위하기 전까지는 비담, 김알천으로 대표되는 귀족 견제 세력이 존재했고 이들 계파와 경쟁하는 구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사실 고타소는 문무왕의 여동생이라서 참변을 당했을 당시 10대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황상 김품석 역시 젊은 나이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무왕은 626년생이고 삼국사기에서 문무왕이 부여용에게 침을 뱉으며 모욕을 줄 때 고타소를 분명히 나의 여동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고타소는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도 16세를 넘기지 못한 셈인데 시집간 직후 이런 끔찍한 참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품석은 한 가지 일엄한 기록에 남긴 인물이지만 임팩트가 있어 삼국통일전쟁기 드라마에는 곧잘 등장합니다. 1992년 KBS 드라마 삼국기에서는 권혁호가 연기를 했고 2006년 SBS 드라마 연개소문에서는 악역으로 등장하며 부인 김고타소는 당당한 여걸로 등장합니다. 2011년 MBC 드라마 계백에서는 지일주가 연기를 했으며 2012년 KBS 드라마 대왕의 꿈에서는 김홍표가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신라의 파리스와 헬레네, 김품석과 거밀의 부인 이야기였습니다.